오케이. 그러면 또 오후 시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이제 오후에 5시간인데요. 네, 이제 오후를 이제 두 번으로 좀 쪼개가지고 3시간, 2시간 리듬이고 중간에 이제 빅브레이크 한 번. 이거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진행해 봅시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후 시간까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필요한 자료들과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안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공유 폴더에 이제 다 있고 또 이제 녹화본들은 이제 시간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제가 이제 그 끝나는 대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처리되는데 시간이 한 뭐 3, 4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부분 있으면 필요한 시점에서 이제 보실 수 있고 뭐 지금은 아니시겠죠. 그죠? 보통 이제 이번 주에는 요거 이제 듣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벅찬 8시간입니다. 아마 이제 뭐 다음 주 이후에 혹시 이제 기억을 상기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역시나 어제 논의드린 대로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임의의 시점에서 논의 주시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진도가 궁금하신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랬어. 우리는 이제 요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 56에서 이제 여기 가자 가 하는데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형에서 이제 비선형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정말 이제 많은 역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같이 살펴볼까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을 이제 살펴볼 때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재에 나와 있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것은 다른 것을 이제 개선하고 또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그걸 개선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대 요 시점을 이제 놓고서 이제 뒤돌아봤을 때 유의미한 어떤 지점들이 어떤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넘어가고 싶은가 하면은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 60년대에서 이제 전진을 하고 싶은데 그 60년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엑스월의 문제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요. 요 이제 1969년에 이제 요 마빈 미nsky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교재를 쓰셨는데 근데 그게 참 오묘해요. 이 제목은 퍼셉트론인데 이제 퍼셉트론의 한계에 대해서만 이제 많이 좀 강조된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엑스월의 문제를 이제 줘놓고 이거 해결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퍼셉트론은 선형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데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뭐 당연하게도 비선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선형은 그러면 뭐야? 비선형을 어떻게 정해? 라고 얘기하면 사실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형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형 모형과 이제 선형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비선형은 그냥 그게 아닌 거예요. 낯선형.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비선형의 분포가 그리고 또 그런 모형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명하게 정의되는 이제 선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의 문제 중에서 이제 극히 일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사실상 모든 가능한 모든 문제들은 이 영역 이제 밖에 있겠죠.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우주의 무한한 문제들이요. 근데 지금처럼 그 선형 모형을 가지고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 아무리 무슨 다항식 차원학장을 쓴다고 해도 사실 이제 이런 그 형태로 궁극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당연히 이제 논의의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기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1970년대를 넘어가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엑소월의 문제를 극복하는 이제 잠재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 엑소월의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나는 비선형을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1970년도를 이제 그 도입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시점에서 그 주요한 후보군이 이제 그 둘이 있었습니다. 기호 1번하고 기호 2번이 있었는데요. 기호 1번이 신경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퍼셉트론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이게 선형이 뭐 이제 결과적으로 선형 모양인데 얘가 선형배기처럼 그 직선을 그리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어제 논의드린 대로 이제 전자 두뇌의 기본 단위로서 이제 인공 뉴런을 만들려고 한다고 보니까 했는데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선형 모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퍼센트 하나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두뇌에서 뉴런 세포를 하나 이제 뽕 떼내가지고 이게 이성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퍼센트론이 학습도 되고 이런 가능성은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이 퍼센트론을 만들 때는 이제 전자두뇌를 염두에 두고 그 전자두뇌를 이제 뭐라고 부를까 하는 이제 그 좀 세월이 이제 걸리는데 1960년대 후반 정도부터는 이제 신경막 이렇게 그 용어가 정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1번이 이제 신경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잠재적으로는 그 기호 1번이 현재 이제 포텐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그 본연의 잠재력을 이제 달성하는 중입니다. 근데 기호 2번도 있었어요. 기호 2번이 누구냐면 결정 트리입니다.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랑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왜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지금 딥러닝 시대인데도 여전히 결정 트리가 어쩌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표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절대 강자로서 이제 결정 트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결정 트리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뭐 이전 과정에서 결정 트리를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이제 연대기는 이제 신경망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죠. 이제 다른 데 무상한 역사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70년대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6페이지와 57페이지의 영역에서 드디어 좀 가려고 합니다. 1970년대 이후로 우리가 이제 전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은 엑스어를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데 왜 그런가 간단하게 말하면 가설 공간의 제약이죠. 우리가 이제 요 가설 공간이라는 거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 그 기계학습의 용어입니다. 그냥 이제 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를 어찌저찌 조작을 하면 이제 잠재적으로는 해당 알고리즘의 가설 공간을 이제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저떻게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건 약간 꼼수적인 느낌이 좀 강하고 매번 데이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상당한 이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정한 알고리즘의 능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층 퍼셉트론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층 퍼셉트론은 영어로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줄여서 MLP입니다. 그러면 이 다층 퍼셉트론이 그 엑소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970년대로 입장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방향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1970년대 비포 애프터는 이제 선형과 비선형의 이제 시대로 나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퍼셉트론과 그것의 이제 패밀리들이 이제 선형 모형들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넘어가려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죠.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선 퍼셉트론 계열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퍼셉트론을 포기하고 이제 새 판을 짜야 된다. 라고 한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다. 이 퍼셉트론이 아직 잠재력을 발휘를 다 못했다. 그러니까 이 퍼셉트론을 하나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개를 겹겹이 쌓아서 이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요런 방식이 이제 신경망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살리고 살리고 해서 2020년대에는 이제 급기야는 이제 딥러닝으로 이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다행이죠. 이걸 이제 살린 게 다행이고, 최초에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의 어떤 취지가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반영이 됐구나. 거의 반세기 이상의 이제 세월을 이제 거쳤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판을 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판을 짜서 이 결정 트리,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궤를 달리합니다. 그냥 네가 사용하는 방식은 다 틀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완전히 새 판을 짤 거야. 그렇게 해서 성공했느냐?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70년대와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요게 이제 그 앙상블 기법과 이제 랜덤 포레스트 뭐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런 걸 통해서 현재까지도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현재로서는 이제 딥러닝과 요런 그 디시전 트리들의 어떤 그 두 개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인데 서로 양립이 안 되는 패러다임이에요. 완전히 이제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딥러닝이 모든 거를 이제 극복했느냐? 그게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왜냐면 이제 그 상대성 이론하고 무슨 뭐 양자역학하고 뭐 제가 이제 둘 다 잘 모르는데 뭐 듣기로는 서로 이제 통합이 안 됐다면서요. 그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딥러닝하고 요 결정 트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이제 그 방식이 다른데 둘 다 효과적인데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30년대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까? 궁금한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쌍두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는 엔드 오월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를 이제 다시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의 그 퍼셉트론 기반으로 이제 만들고 싶고요. 랜드도 퍼셉트론 기반으로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5월도 퍼셉트론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학습을 통해서 되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학습시키면 조금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개 변수를 그냥 바로 이제 심어 줄게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제 그 했던 뭐 0.5, 0.5, 마이너스 0.7 뭐 이런 걸 그냥 강제로 심어 줄게요. 되는 건 알았으니까.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뭐 반대겠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램 대비는 0, 뭐 0.7 이렇게 이제 될 거고. 5월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엔드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제 유일한 값은 아니죠. 무한히 많은 값이 가능하지만 그냥 그 어제 이제 사용한 값을 그냥 그대로 이제 준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잠재적으로 재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오타나 이런 게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력은 0,0부터 1,1까지. 네, 슬슬 지겹죠. 네, 요 진리표 보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도요. 그러면 이제 요런 입력을 이제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end에 대해서 access를 이제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end에 이제 출력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요런 이제 출력이 나와주고 이게 이제 다 참으로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네이메르는 이제 오타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다 참으로 나와주면 이제 end로 제대로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일한 참값으로 해서 설치문을 이제 통과시키면 이제 조용히 통과하면 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end와 이제 nand와 5월을 요 세 가지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nand고 이건 뭐 거꾸로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5월 이렇게 이제 되고 5월은 이제 하나 빼고 나머지가 다 이제 1인 거죠. 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용히 잘 통과한다 라고 하면은 어제의 엔드랜드 5월을 이제 다 재현을 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근데 오늘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가져왔냐 하면은 X5를 발생시키는 그런 퍼셉트로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의 제약 때문이죠. 선형 모델의 근본적 한계는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월과 XOR 논리 회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회로의 입력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2차원 공간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0 또는 1이기 때문에 분류의 문제입니다. 이런 논리 회로에 대해 퍼셉트론과 같은 선형 모델을 적용하면 5월의 경우는 0과 1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OR 출력은 비선형적 분포라 단일한 퍼셉트론으로는 온전한 결정 경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즉, 퍼셉트론이 모든 논리 회로를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형 결정 경계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5월과 같은 선형적이기보다는 대체로 비선형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중이고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비선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형 모델은 XOR로 대표되는 비선형 분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특성을 추가로 수집하거나 다항식 차원 확장과 같은 특성 공학을 사용해 특성 차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비선형 분포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선형 모델 자체의 능력은 아닙니다. 분류의 사례로서 제시한 선형 모델의 한계는 회귀 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선형 모델은 가설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비선형성이 강하다면 선형 모델의 가설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신경망 이제 유일하진 않은데 그런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신경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그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단일 퍼셉트론으로는 어렵지만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겹겹이 쌓아 적절하게 구성하면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각 낸드, 오월, 엔드로 동작하는 퍼셉트론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낸드와 오월 출력을 다시 엔드에 입력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엑스월의 출력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60년대 선형 모델이 발전되던 시절부터 다층 퍼셉트론 또는 인공신경망이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공감된 상태였습니다. 인공신경망은 간략하게 그냥 신경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층 퍼셉트론과 신경망은 같은 용어입니다. 요새 신경망은 종종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신경망과 딥러닝은 완전히 동의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경망으로 딥러닝을 구성하지만 모든 신경망이 딥러닝은 아닙니다. 신경망으로 딥러닝을 수행하기 위해서 21세기에 여러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뭐 딥러닝이 되는 걸 차치하고서 요 자체를 이제 보겠습니다. 낸드 될 수 있고 낸드 퍼셉트론은 만들 수 있고 5월 퍼셉트론 만들 수 있고 엔드 퍼셉트론은 만들 수 있는데 하지만 엑스월 퍼셉트론은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듭니다. 이 이제 여러 번 이제 한 얘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특정하게 구성하면 엑스월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먼저 논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진리표의 입력이니까는 0,0부터 1,1까지 뭐 특별할 거 없고요. 이제 이 각각의 출력을 낸드와 오월한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낸드와 오월의 출력을 각각 S1, S2와 같은 임의의 문자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출력은 아니고 중간 출력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낸드와 오월의 출력을 엔드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상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낸드의 출력은 요 마지막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고요. 5월은 그 반대죠. 처음에 00만 0이고 나머지는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뭐 그 새로운 소식은 아니죠.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엔드의 원래 입력은 진리표의 입력인데 뭐 꼭 그러란 법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 and 0은 0이죠. 1 and 1은 1, 1 and 1은 1, 0 and 1은 0인데 중간에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00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0이 나오고 01이 들어갔을 때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이 나오고 1이 나오고 0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가진다면 이 잠재적으로는 이러한 구성은 어쨌든지 엑소월의 문제를 극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단일 퍼셉트론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겹겹이 쌓아 올려서 해결이 가능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남의 말만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이 무조건 되는지 정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1하고 낸드 이렇게 한 다음에 XS를 이제 통과시켜서 이제 S1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S2 해서 5월하고 XS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서로 이제 S1하고 S2로 이제 좀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얘가 그 낸드로 인한 S1이고요. 요 두 번째는 우월로 인한 이제 S2입니다. 그죠? 근데 요게 이제 AND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AND는 어쨌든지 두 개의 입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입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형식을 이제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요 S1과 S2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얘네들 요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행과 열을 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수행하는 것은 선형대소에서 그 트랜스포즈 전치현산이라고 일본어 번역이 있죠. 트랜스 바꾼다, 포즈 자세를 바꾼다. 그죠? 그래서 이제 행과 열을 이제 바꾸는 그런 연산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API마다 다른데 numpy에서는 T라고 하는 속성이 트랜스포즈를 이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함수로 명시적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 트랜스포즈는 이제 속성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한 것을 이제 S라고 대문자 S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AND에 대해서 S가 들어가줘서 다음과 같은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은 XOR의 패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어설트문이 조용하게 통과하면서 실제로 AND를 사용했지만 이 변형된 S1과 S2를 입력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 변형은 이제 낸드와 오월이 1차적으로 원래 데이터를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준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통과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 아까 그 논리적으로 확인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코드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 XOR의 문제는 다층 퍼셉트로는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비 걸지 마.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신경망의 시대가 펼쳐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돌입을 했고요. 57페이지와 이제 58페이지의 맥락을 반영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슬라이드 등에서 이제 표시한 내용들은 뭐 워낙 유명한 사례고요. 1970년대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림 2-12번과 같은 것을 제가 이제 표기를 동일하게 제시를 했고, 그 2.5.2절의 XOR 게이트 구현하기를 지금 이제 하신 겁니다. 근데 하셨는데 이 교재 코드와 상이한 점은 있죠. 왜냐면 이제 이 교재 구현하고 우리의 구현이 좀 다르고요. 교재는 요거를 그 아직은 개별 출력 단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배치 단위로 처리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6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술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가? 60페이지 이제 가장 하단에서 2층의 구조를 사용해 퍼셉트론으로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단층 퍼셉트론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이제 다층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다행이죠. 왜냐면 우리가 퍼셉트론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야 퍼셉트론은 안 되네요. 아 지금 미안합니다 하고 퍼셉트론을 포기해버리면 지금의 논의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퍼셉트론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퍼셉트론을 계속 사용하되, 하지만 그 하나로는 안 되니까 여러 계층을 이제 구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점을 우리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3페이지의 3장 신경망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 책에서 몇 개 안 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이제 그런 비판적인 어떤 관점이 정당한지. 퍼셉트론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첫 번째, 좋은 소식부터. 퍼셉트론으로 복잡한 함수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이제 퍼셉트론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요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선형 모형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활성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과 마이너스 1의 이진 분류를 이제 수행하는데, 야, 이게 복잡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공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간결하게 써서 그래요. 왜냐면 요렇게 간결하게 쓴 거는 이제 풀어서 쓰면 임의의 n차원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가설 공간의 크기는 무한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n이 뭐 몇 개라,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백억 개도 될 수 있으니까 가설 공간 자체는 무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무한대도 그 서로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모형이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가능한데, 하지만 그 무한히 많은 것들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요 바깥쪽에 무한대가 있죠. 그죠? 비선형의 무한대의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요 선형 모형이 무한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도 그 무한대가 모든 무한대가 아니고 무한대 하위 집합밖에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직선만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뭐 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게 가능한데 그 무한대가 어 이제 그 무한대보다 더 큰 무한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나쁜 소식 보죠. 나쁜 소식 뭔데? 나쁜 소식이 뭐야? 가중치를 설정하는 작업. 괄호치고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도록 가중치 값을 적절히 정하는 작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매개 변수를 스스로 조절해가는 능력이 소위 말해서 학습이죠. 여전히 사람이 수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요 문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잖아요. 구현하셨잖아요. 그죠? 학습이 되잖아요. 퍼셉트론이. 근데 저자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MCP 뉴런을 제시해놓고 나서 퍼셉트론이라 주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쁜 소식은 학습은 돼요. 학습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의 문제인데, 신경망은 이 나쁜 소식을 해결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니, 가중치 매개 변수의 적절한 값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어떤 전개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논의를 전개하면 이런 거죠. 퍼셉트론은 학습이 안 돼. 근데 신경망이 학습이 됨. 좋지? 이런 어떤 전개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뭐 이미 이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서술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서술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습은 됨. 근데 비선형 극복이 안 됨. 근데 그래서 신경망은 비선형 극복도 하고 뭐 학습은 당연한 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방금 직전에 이제 선형과 비선형의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했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 퍼셉트론을 이제 그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을 소개 안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서술이 조금 왜곡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뭐 그래 뭐 모르죠. 지 맘이겠지. 어쨌든 서술 자체에 사실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좀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가 책에 써 있으면 다 사실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표지판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표지판이 흔들리면 이제 방향이 흔들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치하고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볼 때마다 웃기는데 이거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여기 요 부분이 조금 그 서술이 흔들려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3.1.1절에 이제 64페이지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이제 보면서 같이 이제 얘기해 보죠. 신경망은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신경망이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구성이 바로 여러 층의 퍼셉트론입니다. 단일 퍼셉트론은 상대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신경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여러 층이 있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삽입되는 층들은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은닉층은 한 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됩니다. 뉴런의 개수는 데이터셋의 복잡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복잡할수록 뉴런의 개수가 증가해야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닉층 깊이도 역시나 신경망 모델 표현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시 데이터가 복잡할수록 여러 계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계층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러한 구성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과 은닉층의 구성을 정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기 위해 구성을 바꿔가며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투자한 것에 이제 투자 대비 효과를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 다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기본 단위가 퍼셉트론이다 라고 이제 서술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정확한 서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신규한 개념으로서는 이러한 이제 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층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얘가 이제 퍼셉트론이잖아요. 그러면 요 퍼셉트론에 만약에 입력하고 입력이 바로 여기에다가 그냥 연결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냥 선형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그냥 출력에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퍼셉트론 그냥 단일 퍼셉트론인 거죠. 뭐 전혀 예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뭔가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낸드와 이제 엑스월을 극복한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입력이 한번 다른 퍼셉트론 이제 거쳐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발생한 출력이 다음 퍼셉트론에 입력이 된다는 점에서 요 입력이 바로 출력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계층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고객센터에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상담은 그 단에서 처리가 돼. 그래갖고 예, 뭐
이제 만족하고 이제 끝나는데, 근데 좀 복잡하거나 이제 그 예외적인 사례들은 요단에서 처리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이게 넘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강 여기서 처리하시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약간 비슷한 비유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망이 그 추가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계층이 생기면서 입력과 이제 출력 사이에 있는 층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부르기로 합니다. 이 히든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는 불러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입력과 출력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 64페이지에 이제 서술을 이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해당 페이지의 그림 3-1번을 보시면 뭐 방금 전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표시한 것과 이제 거의 동일한 그런 구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가장 왼쪽 줄을 입력층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일단 좀 동의가 어려워요. 왜냐면 한번 보시면 이제 요 그 아까 낸드랑 5월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낸드랑 5월 생각하고 요 이제 출력층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 생각하면 입력은 층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만약에 해당 입력이 퍼셉트론에 들어갔으면 그냥 입력인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신경망에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입력층이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냥 입력인 거죠. 입력. 입력이고 이제 그 입력을 만나는 이제 첫 번째 층이 은닉층이어야 돼요. 이게 출력층이면 그냥 단순 퍼센트로 되니까. 그래서 이게 1층, 이게 2층이니까 이거는 은닉층 맞아요. 계층 맞고 얘는 계층 맞고. 이거는 첫 번째는 입력층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서술들이 그래서 좀 황당해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은닉층의 뉴런은 입력층이나 출력층과는 달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은닉이래.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하하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좀 황당해요. 입력층에서 출력층 방향으로 0층, 1층, 2층이라고 하는데 입력은 층이 아니니까 얘가 이제 1층이고 얘가 이제 2층인데 이걸 굳이 층이라고 부르니까는 0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또 별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변명하는 게 좀 그 황당해요. 층 번호를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파이썬의 배열의 인덱스도 0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구현할 때 짝짓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은 입력이다 이렇게 부르면 저런 황당한 소리를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실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접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제 의견은 이제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거 그 뭐 이렇게 뭐 네가 이제 그 깔 거면 뭐하러 뭐 이 교재를 쓰냐? 이거 누가 골랐어?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골랐고 그 벌써 이제 5년도 넘게 이제 채택하고 있어요. 그거 왜? 이게 완벽한 교재는 없는데다가 그리고 이제 이 5일 정도의 그 분량에 이제 딱 적절한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일부 몇 개가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런 서술이 조금 공감하기 어려워도 기술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술에 조금 그냥 서투름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 서투름 정도로 어여쁘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됐고요. 65페이지의 퍼셉트론의 복습은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우리 퍼셉트론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66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데 그 교재랑 우리의 표기가 좀 달라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서 그 식 3.2번하고 3.3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 B 더하기 W 요거는 한마디로 이제 Z라고 이제 표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Z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 이제 출력을 이제 발생하고 그러한 출력은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과 같은 이제 이진 분리의 출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어요. 여기서 요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활성화, 액티베이션의 약자로서 그냥 A라고 이제 쓰는 건데 뭐 이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뭐 값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요. 교재로서는 그냥 역시나 자기 마음대로 H라고 하는 문자를 그냥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A라고 부르던 이런 문자를 H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네가 책에 맞추지 그랬어. 글쎄요. 그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본 문헌들에서의 표기들이랑 좀 많이 달라서요.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네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이제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이제 표기에 좀 상이함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아래쪽에서 식 3.4번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제까지는 저자가 그냥 W1, X1, W2, X2로 이제 계속 풀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의 문자를 좀 도입을 하자라고 이제 했고, 근데 여기서도 그 문자가 제가 사용하는 문자랑 좀 상이합니다. 우리가 Z라고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불러왔던 이런 문자 역시나 근거는 없어요. 그냥 굳이 근거라면 이제 제가 봐왔던 문헌들에서는 이런 표기를 이제 많이 사용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Z라고 불러왔던 거를 교재에서는 소문자 A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실 때 약간 이제 적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 67페이지 쪽에 그림 3-4번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x가 z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를 교재에서는 이제 a라고 이제 표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최종적인 출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렸는데 이걸 이제 보실 때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는 사실 뭐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표기가 서로 이제 표기를 좀 맞춰보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6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2절에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논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식 3.3과 같은 활성화 함수는 임계값을 경계로 출력이 바뀌는데 이런 함수를 이제 계단 함수라고 이제 한다. 그래서 퍼셉트론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계단 함수를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점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리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MCP 뉴런을 이제 논의를 할 때 같이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음 같은 형태고 여기서 이제
그 취합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이제 활성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이제 계단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계단수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신경망이 동작하는 이제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활성화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다음 초점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신경망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